여러분,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게 식당이 너무 많아서 라고 생각하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진짜 이유는 식당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에 있었습니다. 2024년 문 닫은 가게가 새로 연 가게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폐업 신고만 100만 명,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점심 한 끼에 10,000원, 15,000원을 받는 비싼 시대인데 식당은 왜 오히려 무너질까요? 단순한 불경기, 한마디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이 외식할 돈 자체가 우리 손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끝에 일본이 30년 전 먼저 걸었던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그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먼저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2024년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8,282명이었습니다.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당의 몰락은 유독 가팔랐습니다. 음식점은 새로 연 곳보다 문을 닫은 곳이 약 5,374곳 더 많았습니다. 새 가게보다 닫는 가게가 더 많아진 겁니다. 이런 역전은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폐업률도 충격적입니다. 2024년 외식업 폐업률은 약 15.8%, 전 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0곳 중 한 곳 이상이 한 해 사이 사라진 셈입니다. 더 최근 숫자를 봐도 흐름은 같습니다. 주요 외식업종 매장 수는 2025년 4월 기준 약 76만 곳으로 단 1년 사이에 8,500곳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목의 간판은 하나둘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망할까요? 가장 익숙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대답에는 소름 돋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식당이 약 125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식당이 빽빽한 나라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숫자를 더 쉽게 풀어볼까요? 인구 약 77명에서 80명당 식당이 한 곳꼴입니다. 한 동네에 편의점보다 식당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식당, 또 한 집 건너 식당입니다. 이렇게 많으니 결론은 단순해 보입니다. 손님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만 넘쳐납니다. 그러니 서로 손님을 나눠 갖고 결국 버티지 못한 곳부터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업한 사장님들에게 물어본 1순위 이유도 사업 부진, 즉 매출 감소였습니다. 무려 50.2%, 절반이 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매출이 줄었고, 결국 망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아서 망하는 거라면 한 가지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식당이 너무 많아서가 원인이라면 그 말은 손님이 그대로일 때만 맞습니다. 가게는 넘치는데 손님은 여전하다. 그래야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식당이 너무 많아서 망한다는 말은 손님이 그대로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물가를 반영한 외식업 산출은 2023년 마이너스 0.6%, 2024년에는 마이너스 1.9%였습니다. 두 해 연속 줄어든 겁니다. 식당들이 실제로 만들어 파는 양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덜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외식 매출은 1년 전보다 3.3%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모순이 시작됩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메뉴값은 올랐습니다. 직장과 점심 한 끼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김밥 한 줄이 3,300원에서 3,700원입니다. 2025년 김밥은 5.7%나 올라 상승폭 1위를 찍었습니다. 흔한 김밥마저 그렇습니다. 냉면은 1만 1천 원에서 1만 2천 원대, 칼국수는 9,800원대, 다 올랐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외식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래야 합니다. 손님이 줄면 가게는 값을 내려서라도 손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사장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재료값도 인건비도 다 올라서 값을 안 올리면 가게가 못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더 줄고 가게는 더 값을 올리고 악순환입니다. 그럼 떠난 손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에 소름 돋는 진짜 정체가 있습니다. 손님은 밥을 안 먹게 된 게 아닙니다. 더 싼 곳으로 갈아탄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보십시오. 2024년 매출이 21에서 23% 급증했습니다.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대, 식당 한 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마트, 편의점, 즉석식, 그 간편식 매출은 한 해 32.4%나 뛰었습니다. 같은 만원으로 한 끼를 사 먹던 사람이 이제 그 만원으로 두 끼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점심 편의점에서 해결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데이터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진짜 경쟁자는 옆집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이고 마트 매대의 간편식이었습니다. 식당끼리 싸운 게 아니라 식당 전체가 4,000원짜리 도시락에 손님을 빼앗긴 겁니다. 여기서 프레임이 바뀝니다. 이건 사장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손님이 도시락으로 갈아탔다는 건 15,000원짜리 점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즉, 내 지갑이 먼저 망한 겁니다. 텅 빈 식당은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월급이 외식조차 못할 만큼 쪼그라들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손님은 싸게 먹으려고 도시락을 들었고 사장은 손님이 없어 무너집니다. 손님도 사장도 다 손해라는데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 와중에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손해입니다. 사장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손해라는 사람만 있고 사라진 돈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행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영수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달앱으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2만원이 전부 사장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따르면 그 한 건에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배달비, 부가세로 6,000원 이상이 음식과는 상관없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을 튀긴 것도 아니고 기름값을 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문을 연결해 줬을 뿐인데 2만원 중 6,000원이 사라집니다. 사장님은 닭값을 내고 기름값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사람을 씁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통행료는 누가 정할까요? 두 번째 단서입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2024년 기준 9.8%였습니다. 그리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이 세 곳이 배달 시장의 80%가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곳을 거치지 않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장님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배달앱이 나쁜 일만 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문을 닫을 뻔한 가게들을 그나마 굴러가게 한 것도 배달앱이었습니다. 손님은 집에서 편하게 시켜 먹었고 작은 가게도 동네 너머에 손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편리함의 비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자영업자가 줄줄이 무너지던 바로 그 2024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매출 4조 3,2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6.6%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408억 원이었습니다. 가게는 망하는데 그 가게들을 연결해주던 통로는 한 해 4조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서였다면 이제 진짜 정체가 나옵니다. 이 배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종기업이 아닙니다. 2019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약 4조 7천억 원에 사들인 외국계 기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동네 치킨을 시키며 낸 그 돈의 일부가 사장님이 아니라 독일 본사를 향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소름 돋는 구조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가난해집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선 통로만 살이 찝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수수료만 내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랜 갈등 끝에 상생 합의가 나왔습니다. 9.8%였던 수수료를 가게 매출에 따라 2.0%에서 7.8%까지 차등으로 내리기로 한 겁니다. 상위 35% 가게는 7.8%, 그 아래 35에서 80%는 6.8%, 하위 20% 가게는 2.0%. 언뜻 보면 큰 양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합의에 다른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기존 1,900원에서 2,900원 사이였는데 이게 1,9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서 다른 쪽 문을 연 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반쪽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점주단체는 합의에서 아예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갈등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배달앱들은 다시 무료 배달 경쟁에 불을 붙였고 올해 새로 내놓은 첫 상생안마저 점주단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무료 배달이라는 말은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배달비를 결국 누가 떠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통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야 하는 사장님의 처지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사장님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사장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식당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빚의 시작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2분기 말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대출은 1,069조 6천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나라 1년 예산을 통째로 빚으로 진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지금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했습니다.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가게의 비율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다던 그 시기에 약 2배입니다. 가장 힘들었다던 때보다 지금이 더 나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영세한 가게의 연체율은 2.03%, 매출이 그보다 조금 나은 가게의 약 2.6배에 달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의 작은 김밥집, 분식집, 백반집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곳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자영업자들. 이들의 연체율은 2.1%로 은행권의 약 11배입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4대 금융지주가 회수를 포기한, 그러니까 받기를 단념한 대출만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못 갚을 게 뻔하니 은행마저 손을 놓아버린 돈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의 절반 이상, 정확히 50.2%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다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게를 얻을 때는 권리금, 보증금, 그리고 빌린 대출, 이 모든 게 통째로 사라집니다. 남는 건 갚아야 할 빚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40대, 50대의 회사를 나와 퇴직금을 털어 차린 식당, 그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이엔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사라지고 빚더미만 남고 갈 곳은 없습니다. 한 가족이 통째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식당 사장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가게들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빚을 떼인 은행은 그 손실을 어딘가에서 메웁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우리는 사실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바다 건너에서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일본이 이미 정확히 겪었던 일입니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한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버텼습니다. 물가도 월급도 함께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일본 직장인의 임금 상승률은 1989년 플러스 4.7%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1999년에는 마이너스 4.7%로 추락했습니다. 오르던 월급이 정확히 거꾸로 돌아선 겁니다. 월급이 줄어드니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외식을 끊었습니다. 식당 대신 도시락을, 비싼 메뉴 대신 싼 메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식당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고 가격부터 내렸습니다. 규동 한 그릇 값을 깎고 저가 체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쪽에선 편의점과 마트가 값싼 도시락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외식은 싼 것을 향한 긴 경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경쟁의 끝이었습니다. 값을 내려도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외식 단가는 오래도록 제자리에 머물렀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문을 닫거나 큰 체인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곳도 남은 건 얇아진 이윤뿐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본의 도시락 점심 문화는 잠깐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긴 불황을 지나며 수십 년 동안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한번 줄어든 지갑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에만 21%에서 23%까지 뛰었습니다. 간편식 매출은 32.4%나 늘었습니다. 식당을 떠난 사람들이 4,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옮겨갔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직장인이 도시락 하나로 점심을 때우던 그 장면이 지금 우리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연구기관들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국의 소비 패턴이 20년 전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보다 30년 앞서 찍힌 우리의 미래 예고편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과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구도, 산업구조도, 시대도 다릅니다. 다르게 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텅 빈 식당과 늘어선 도시락 진열대가 보내는 그 신호를 우리가 제때 읽느냐 못 읽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식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식당은 정말 너무 많아서 망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식당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식당에서 돈을 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외식할 돈 자체가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빠져나간 거죠. 지금까지 본 그림을 한 장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손님은 식당을 떠난 게 아니라 더 싼 곳으로 갈아탔습니다. 10,000원짜리 한 끼가 4,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가난해지는데 둘 사이에 선 통로만 살이 쪘습니다. 무너진 사장님 손엔 권리금도 보증금도 사라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일본은 30년 전에 먼저 걸어가며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식당이 망한 게 아니라 돈 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줄줄이 닫힌 그 셔터 뒤에 숨어있던 진짜 정체입니다. 텅 빈 식당은 그냥 한 가게의 불운이 아닙니다. 그건 경기의 체온계입니다. 외식이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린 순간, 그건 내 월급이 그만큼 줄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식당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지갑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외식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줄었다면 언제부터, 왜 줄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체온계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엔 여러분의 지갑에 닿아 있는 또 다른 신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한 종교가 있습니다. 16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만에 4590곳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충청남도 공주에는 18m짜리 좌불이 있는 거대한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량엔 지금 스님이 없습니다.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견딘 한국 불교가 왜 하필 지금 무너지는 걸까요? 결국 이건 여러분의 동네, 부모님의 노후, 우리의 장래와 연결됩니다. 자, 이제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불교종단협의회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회원 종단 사찰 수가 2014년 14,742곳에서 2024년 1,152곳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31.4%, 4,590곳이 사라진 겁니다. 같은 기간 정식 승려는 35,117명에서 21,383명, 39.1%, 3,734명이 절을 떠났어요. 여러분, 4,590곳, 하루 한 곳씩 닫아도 12년 걸리는 규모예요. 그게 10년 안에 벌어졌습니다.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견뎌낸 한국 불교에서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출가자 숫자예요. 조계종 출가자가 1999년에는 502명이었습니다. 2005년 319명, 2012년 212명, 2021년에는 99명,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어요. 2022년 61명, 역대 최저, 2024년이 81명입니다. 532명이 81명, 25년 만에 6분의 1로 토막난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5년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한국 북불교 최대 종단에서 5해 동안 정식 출가자가 10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우연한 슬럼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0년대 평균 수계자가 한 해 471명이었어요. 그게 2010년엔 183명,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한 세대 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600년 이어진 종교라면 매년 수백 명씩 들어와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종단 측이 밝힌 감소 원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고령으로 인한 입적. 이 순위는 분담금 장기 미납. 결국 늙어서 돌아가시거나 운영을 못 버텨 해체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격이에요. 젊은 출가자는 안 들어오고 노스님은 한 분 한 분 입적하시고 신자풀 자체가 마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통계만 봐선 절이 텅 비어가는 진짜 이유가 안 보입니다. 인트로의 그 18m 좌불 사찰. 도대체 그 거대한 도량은 왜 비었을까요? 답을 보려면 한 사찰의 가계부를 펼쳐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한 사찰의 가계부를 펼쳐보겠습니다. 통계가 숨겨둔 그림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산골 면단위에 있는 작은 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고 대웅전 단청은 빛이 다 바랬습니다. 스님은 한 분뿐입니다. 한 일선 스님 인터뷰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달 시주가 30만 원 들어올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절 지붕에 비가 새서 견적을 받아보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지붕을 도대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이대로 가다간 절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대한민국의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 풍경이 벌어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봉은사 같은 도시 대형 사찰. 2005년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연 수입이 200억 원대였습니다. 한쪽은 30만 원, 한쪽은 200억 원. 같은 종단입니다. 같은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가계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격차가 그냥 입지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계종 등록 사찰만 약 2,856곳, 문체부 등록 전통 사찰이 982곳, 이 중 도시 대형 사찰 몇 곳이 종단 분담금의 큰 줄기를 잡고 있고 나머지 산골 절들은 자기 지붕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한 종단 안에 있으면 도시 절이 많이 벌면 산골 절에도 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주를 많이 내는 신도만 만나주는 관행, 종단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력 싸움하는 구조. 산골 노스님이 종단 사무실 문을 두드려도 30만 원짜리 시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게 현실입니다. 자, 청년은 어떨까요? 1990년대만 해도 한 해 출가자가 평균 411명이었습니다.
2010년대엔 183명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 청년 유입은 끊겼는데 노스님들은 한 분 한 분 입적하십니다. 물이 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격이에요. 아래로는 빠지고 위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 욕조가 30만 원짜리 작은 절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30만 원짜리 절의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붕은 새고 신도는 다 70대이고 종단은 강남 큰 절만 보고 있고 결국 한 분, 두 분 절문을 닫습니다. 10년 사이 4,590곳이 사라졌다는 그 통계. 그 안엔 30만 원짜리 가계부 수천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절을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동네 절이 비어가는 건 신앙심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 문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의 원인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찰의 가계부를 통째로 펼쳐보면 더 충격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찰의 가계부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49제에 동네 절 시주함에 등 하나 다는 데는 그 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처님께 가지 않습니다. 먼저 수입을 볼게요. 평범한 산골 사찰 한 곳의 1년 수입은 신도 시주, 49제 도제 같은 법회비, 납골당 안치료, 그리고 운이 좋으면 문화재 관람료까지 4-5갈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이 커진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 모시는 예불이 아니라 영정사진 모시는 납골당입니다. 부처님 대신 영정사진이 사찰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65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폐지했어요. 그리고 그 손실분 402억 원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종교 보조금이 아니에요. 사찰이 그동안 받아온 관람료를 안 받는 대신 그만큼을 국가가 메워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찰 한 곳의 1년 수입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시주로 굴러가던 종교가 세금으로 굴러가는 종교로 한 발 옮겨간 거예요. 이제 지출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종단 분담금, 세금. 여기까지는 어느 회사나 똑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 칸입니다. 불사 비용. 거대한 불상, 거대한 대웅전, 거대한 누각. 한 번 박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다시는 빼낼 수 없는 돈.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데 쓸 수도 환불받을 수도 없는 콘크리트와 청동에 갇힌 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사찰은 시주를 떼고 분담금을 떼고 매몰 비용에 박았습니다. 신도가 두 손 모아 올린 시주가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거대 불상의 유지, 보수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몰 비용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한 번 세운 거대 불상은 신도가 줄어도 보수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신도는 빠지는데 고정비는 안 빠져요. 그래서 사찰은 다시 납골당을 늘리고 다시 분담금을 올리고 다시 정부 보조에 손을 내미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양극화. 같은 종단 아닌데도 산골 면단이 작은 절은 한 달 시주가 30만 원 들어올까 말까예요. 절 지붕 한 번 고치려면 2천만 원짜리 견적이 나옵니다. 3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지붕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봉은사 같은 대형 사찰은 2015년 공개 기준 연 200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굶고 한쪽은 새 불사에 또 돈을 박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632년 전 139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시계를 63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웁니다. 새 나라의 이념은 성리학이었어요. 천년 국교였던 불교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신호탄을 쏜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불시잡변이라는 책 한 권으로 불교 교리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저 책이 아니었습니다. 새 왕조의 공식 사상 청소부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행정의 손이 움직입니다. 태종은 11개 종단을 7개로 줄입니다. 세종은 그 7개를 선종과 교종 2개로 합쳐버려요. 공인 사찰은 36곳만 남깁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게 됐어요. 결정타는 사원전 몰수였습니다. 사찰의 땅 10만 결이 하나만 결로 줄어듭니다. 경제 기반의 90%가 한 세대 만에 증발한 거예요. 절은 일하지 못하고 스님은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종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양반의 출가를 금지하고 부녀자의 출가는 원천 봉쇄해요. 사람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연산군은 동불상을 녹여 군기를 만들었어요. 부처의 몸이 칼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사찰은 살아남아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싸웁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칼을 든 건 천대받던 스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대우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500년의 억부를 견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찰령도 견뎠습니다. 6.25의 잿더미도 다시 일으켰어요. 그런데 임진왜란도 못한 일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탄압을 이기고도 무관심에는 쓰러지는 것, 박해를 견디고도 외면에는 무너지는 것, 칼을 막아내고도 등돌림에는 흔들리는 것. 그게 지금 한국 불교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심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632년 전부터 짜여진 구조에 사찰이 갇혔던 겁니다. 산속에 가둬졌고 도시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고 양반과 청년을 빼앗긴 채로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외면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1392년에 진 설계도가 2026년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예약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5년 앞서 같은 길을 걸어간 나라가 있어요. 일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5년 뒤가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집계로 사찰 2019곳이 사실상 운영을 멈췄습니다. 폐사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일본 전체 사찰의 30에서 40%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숫자로 23,000개에서 3만 개. 더 무서운 건 일본 정토진종이 13년째 사원 해산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절들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을 닫는 법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명대, 일본은 1.2명대. 인구가 빠지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일본은 결혼한 주지가 자식에게 절을 물려줄 수 있는데 한국 조계종은 출가 독신제예요. 후계가 끊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불교만의 일일까요? 매주 종교 활동에 나가는 사람이 불교는 4%, 개신교는 55%, 천주교는 27%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무너지고 있어요. 예장통합 교인이 10년 만에 60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종교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은 어디로 돌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명상 앱으로 갑니다. 상조회사로 갑니다. 정신건강 앱으로 가요. 한국 상조 선수금이 2024년 9.45조에서 2025년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정신건강 앱 시장은 70.9억 달러, 명상 앱 시장은 2024년 5.4억 달러에서 2033년 15.3억 달러로 연평균 12.2%씩 커집니다. 절이 비운 자리를 산업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월 구독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49제는 10년 뒤 어디서 치러질까요? 동네 절일까요? 상조회사 빈소일까요? 결국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거울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 공주의 18m 좌불 도량으로 돌아가 봅시다. 잡초가 무성한 도량에 스님도 없고 목탁 소리도 끊긴 그 거대한 사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풍경이 그저 한 사찰의 사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빈 도량은 한 절만의 운명이 아닙니다. 1392년부터 632년 동안 한국 사회가 사찰을 산속에 가둬놓고 도시에 발 디딜 자리를 내주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한국 불교의 몰락은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앞으로 5년이 진짜 분기점이에요. 일본은 이미 사찰 2002쫄기의 꽃이 사실상 멈춰섰고 2040년까지 3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명, 일본은 1.2명입니다. 한국이 더 빠릅니다. 5년 뒤 한국 사찰의 자리는 일본이 지금 막 지나온 5년 전 그 자리예요. 그래서 답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종단 재정을 투명하게 풀어서 도시 대형 사찰과 산골 작은 절의 시주를 함께 묶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사찰이 산을 내려와 도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도시 청년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셋째, 장례와 정강시장과 정면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찰이 그 자리를 비워둔 사이 상조회사가 10조 시장을 가져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 절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부모님은 어느 절에 다니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의 길잡이가 됩니다. 다음에는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우고 있는 상조 10조 시장의 진짜 얼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